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구성 성분과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를 소개하고 문장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구의 구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휘로 이루어진 사인은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펑션 사인들, 실제로 내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인들이 어떤 사인이 있는가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 소개하고 그리고 문장 구성 성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예정입니다. 신문의 타이틀을 보시면 Man catches child with gun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man은 사람이고 catch는 붙잡단 말이고 child는 아이란 말이고 with gun은 총이란 말이죠. 자, 이때 의미가 하나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 개로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의미가 두 개인 건데요. ambiguous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장의 의미가 두 개다,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갖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나오는 첫 번째 구조처럼 해석이 됩니다. Man catches child with gu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child하고 with gun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with gun이 구성 성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child with gun이 구성 성분을 이루고 catches child with gun이 구성 성분을 이루고 마지막에 man catches child with gun 전체가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hild하고 with gun이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의 구성 성분, 즉 아이인데 총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붙잡았는데 어떤 아이냐면 총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붙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문장 구성 성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Man catches child with gun. 이렇게 child하고 with gun 사이에 약간의 중지, 휴지가 있죠. 그래서 child하고 with gun이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묶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catches child with gun 이 전체가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잡았는데 뭘로 잡았냐면 총으로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성분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장 전체의 구조가 달라지죠. 자, 이제 한국말 예시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철수랑 영희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는 나는 철수랑 영희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철수랑 영희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한국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나는이 들었다 이렇게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철수랑 영희가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소리를 누가 질렀냐면 철수랑 영희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지금 나가는 문장처럼 구성 성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하고 철수가 한 묶음이에요. 나는 철수랑 들은 거죠. 뭘 들었냐면 영희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 이번에는 소리 지른 사람이 영이에요. 그리고 들은 사람은 나하고 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탈리안 사인 랭귀지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man, 영, 가, expensive, buy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성 성분으로 묶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것의 의미는 The young man buys an expensive c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man이 0이에요. car는 expensive하고 그것을 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무엇과 무엇이 함께 묶이고 또 무엇과 무엇이 함께 묶이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man, 0, 그리고 car, expensive가 지금 이렇게 덩어리 져서 묶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uy가 있는데요. 자, man 0과 나머지 요소는 또 다른 요소로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car expensive하고 buy가 한꺼번에 묶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an 0 이렇게 한 덩어리하고 car expensive buy라는 한 덩어리가 다 묶여서 한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하고 car는 여기서 명사고요. 0하고 expensive는 형용사고요. buy는 동사인데요. 이거 하나 요소들이 전부 다 문장 구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man하고 0이 함께 묶여서 이것도 또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car하고 expensive가 함께 묶여서 이것 또한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ar하고 expensive가 함께 묶인 것하고 buy가 또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구성 성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성 성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lexical constituent라고 그래서 어휘 하나하나가 다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man, 0, car, expensive, buy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고요. 그 다음에 man하고 0이 이렇게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car하고 expensive가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car expensive buy가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체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replacement test라고 하는데요. 자, man0을 한 단어로 만약에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constituent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man0을 그냥 가리키는 걸로 대신해 볼까요? 이 남자가 그 다음에 car expensive를 만약에 또 하나의 요소로 대체를 해봅시다. 모토라는 걸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buy,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an0이라는 constituent가 이 사람하고 가리키는 걸로 대체가 되고 car expensive라는 constituent가 모토라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모토하고 buy 전체를 또 하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도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sleep이라는 단어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sleep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하,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car expensive buy 전체가 sleep이란 단어 하나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ar expensive 같은 것들은 하나의 구를 이루죠. 단어 하나가 아니고 단어가 한 개 이상이 모여서 constituent, 구성 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phrase, 구라고 말합니다. 또 man0도 하나의 구성 성분을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phra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n0 by 이게 또 모여서 constituent를 이루죠. 이것도 단어 하나 이상이 모여서 constituent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phrase,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애들을 전부 다 phrasal constituent라고 말합니다. 자, 이탈리안 사인 랭귀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서도 man0과 car expensive를 noun phrase라고 합니다. 명사구라고 하고요. car expensive by 이렇게 된 거는 목적어와 동사가 같이 묶여져 있죠. 이것을 verb phrase라고 합니다.
그리고 expensive하고 young은 사실은 형용사 하나하나인데요. 이것도 역시 phra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jectival phra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very expensive, very you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도 adjective이기도 하지만 adjectival phras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German Sign Language를 보시겠습니다. possessive, POSS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possessive 1인칭이라는 말입니다. possessive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1인칭 소유격은 누구를 말합니까? 나의 이런 말이죠. My brother often trave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남동생은 종종 여행을 다닌다 이런 말인데요. 이때 often도 단어 하나죠. 그래서 adverb 부사예요. 부사인데 이 부사도 adverbial phrase, phrase로 취급을 합니다. very often 이렇게 되면 단어가 두 개가 묶여서 phrase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very가 그냥 생략된 경우도 역시 adverbial phrase에서 부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adpositional phrase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치사가 앞에 오는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가 뒤에 오는 postpositional phrase 이 둘을 모두 합쳐서 adpositional phrase라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on the chair 해서 on이 지금 the chair 앞에 오죠. 우리말에는 의자 위에 해가지고 위에라는 말이 의자 뒤에 오죠. 그래서 영어는 preposition, 우리말은 postposi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러시안 사인 랭귀지 한번 보실까요? 시네마 인덱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네마는 영화죠, 영화. 영화에 인덱스 3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3인칭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1 하면은 나예요. 그 다음에 고 3니까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 영화 쪽으로. 그 다음에 friend with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로 하면 이렇게 하죠. 친구와 함께. 자, 누구누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 전치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commutative adpos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표현, 뭐뭐와 뭐뭐랑 이런 표현을 commuta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의 예시를 보실까요? 자, right는 오른손을 말하고요. left는 왼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meeting이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befor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eeting 전에라는 뜻이 되죠. meeting 전에 we two, 우리 둘이 티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before라는 말은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adposition이 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둘이 이렇게 한국 수어를 한다면 미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여기라고 가리켜요. 그 다음에 before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에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temporal adposition을 표현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미팅 전에 우리는 티를 마신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는 보통 얼굴 표정이나 어깨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볼을 이렇게 하는데요. 작은 볼 하려면은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sucked in cheeks, 자, 볼을 쪽 빨아들이는 그런 표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볼이 똑같은 볼을 하는데 작은 볼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굴러가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천천히 간다라고 말할 때는 천천히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화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볼과 작다라는 것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굴러간다, slowly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천천히 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simultaneous adjectival and adverbial meaning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수어의 동시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어의 dog과 dog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자, dog은 개고요. dog이는 강아지예요.
그렇지만 그 독에다가 뭔가 조금 붙여가지고 강아지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독 다음에 이라는 표현이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수어는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스몰 볼이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한국어도 개하고 강아지라고 할 때 아지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주죠.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모두 다 아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발화가 되는 그런 스포큰 랭귀지의 특성이고요. 사인 랭귀지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다 하는 사인 랭귀지의 특성입니다. 사인 랭귀지에서는 문맥에 따라 그 품사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를 보실까요? 자, 먼저 인덱스 1, 내가 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그런다 이런 말이죠. work 일한다. 8 hours 나는 보통 8시간 일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Today work boring 오늘 일이 지겹다, 지루하다 라는 말이죠. 자, 이걸 보시면 work가 이때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먼저 문장에서는 뭘로 쓰였나요? 보통 나는 8시간 일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밑에 문장에서는 일이라는 명사로 쓰였고 위에 문장에서는 일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같은 사인인데요. 한국 수어라면 같은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때로는 명사로 쓰이고 때로는 동사로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품사로 쓰일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소리 언어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영어의 예시를 보시면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이렇게 되면 나쁜 꿈을 꿨다 해서 dream이 꿈이라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I often dream of horses 꿈을 꾸다 나는 주로 말의 꿈을 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는 dream이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실 소리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모안의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자, the sun is strong 해가지고 strong 다음에 the sun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sun이 명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자, sun 다음에 the day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해 비친다, 해가 쨍쨍 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명사, 이번에는 동사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리 언어에서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인 랭귀지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명사하고 동사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수어에서 자, 이렇게 하면 깨라는 뜻인데요. 이게 상세하다, 꼼꼼히 이런 뜻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깨는 명사인데 상세하다 할 때는 동사고요. 꼼꼼히 할 때는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어가 굉장히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수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키워드를 보시고 이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un phrases, verb phrases, adjective phrases, adverbial phrases, adpositional phrases.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수어가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어쩔 때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는 명사로 쓰였던 것이 동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또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매우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는 것이 수어의 큰 특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과제는 자세히 정리해서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